당신만 아니었으면 다 괜찮았어. 당장 꺼져!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그날 밤 너희들이 나눈 이야기 다 들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잔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였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 근데 알고 보니 너희는 나를 완전히 남처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저는 울산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살아온 67세 박영희예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 키웠죠. 아들 준호가 결혼할 때가 기억나요. 그때 제 나이 57살이었는데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하고 슈퍼 건물까지 팔아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사줬어요. 준호는 당시 회사원이었고 적금도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괜찮은 곳에서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수진이도 그때는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울산에서 혼자 살았죠.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암이 발견됐어요. 초기라서 수술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암은 암이잖아요. 수술은 부산대학병원에서 받기로 했어요. 울산에서 부산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수술 전날과 수술 후 몇 일은 병원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아들 집에 머물 생각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아플 때 아들 곁에 있고 싶었으니까요. 전화로 미리 말했죠. 준호야,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인데 월요일 저녁에 올라갈게. 네 엄마, 알았어요. 아들의 대답은 짧았어요. 뭔가 시큰둥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월요일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서 부산으로 올라갔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응, 수진아. 내일 수술이라서 안에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집안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마치 손님 올 준비를 한 것처럼요. 근데 그게 반가운 준비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준비 같았어요. 어머님, 잠깐 앉아 계세요. 준호 오빠, 곧 들어올 거예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계속 뭔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죠. 제가 사준이 아파트에서 제가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준호가 퇴근했어요. 엄마 왔어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저녁은 수진이가 대충 라면을 끓여줬어요. 평소에는 제대로 된 저녁을 차리는 애인데 그날은 왜 라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죠. 어머님, 내일 몇 시에 병원 가세요? 아침 7시까지 가야 해. 아, 그럼 일찍 나가셔야겠네요. 저희는 회사 가야 해서 같이 못 가요. 당연히 같이 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괜찮은 척 했죠. 응,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안방, 이불 빨래해서 아직 안 말랐어요. 작은 방은 지금 서재로 쓰고 있어서 짐이 많고요. 소파에서 주무셔도 될까요? 제 명의인 이 집에서 소파에서 자라고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응, 그래도 괜찮아. 감사해요, 어머님. 불편하시겠지만 하룻밤만이니까요. 하룻밤만.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마치 빨리 가달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밤 9시쯤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담요 한 장을 덮고 누웠죠. 에어컨도 안 틀어줬어요. 5월인데도 밤이 되니까 좀 쌀쌀했거든요. 하지만 틀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는 딱딱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죠. 내일이면 수술인데 잠을 잘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도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왜냐하면
주방까지 가려면 불을 켜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를 깨울까 봐요. 그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점점 귀가 쫑긋해졌죠.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어머님 내일 수술 끝나고 바로 울산 가시는 거죠? 준호가 대답했어요. 응, 그러실 것 같은데. 다행이다. 솔직히 며칠 계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우리 생활도 있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요. 근데 어머님 오시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TV도 못 보고, 어제부터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청소가 제 때문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꾸 냉장고 여시는 거 정말 싫어요. 우리 음식 드시고 싶으면 미리 말씀하시든지. 저는 냉장고를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아니, 설령 열었다고 해도 제 집인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도 많이 외로우실 거야.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면 친구 만나시든지. 왜 자꾸 우리한테 오시려고 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부모님이 자식 집에 자주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당신도 불편하잖아요. 어머님 오시면 당신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차라리 병원 근처 모텔 잡아드리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모텔이라고요? 암 수술을 앞둔 엄마를 모텔에 보내자고요?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죠.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제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집을 사준 그 아들이 저를 모텔로 보내자고 하다니.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 집도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법적으론 어머님 명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고 어머님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좀, 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사주신 집인데 사주셨으면 이제 우리 집이죠. 계속 자기 집인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죠. 나중에 혹시라도 집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모르죠. 요즘 그런 경우 많다고 하던데. 자식한테 집 줬다가 나중에 사이 나빠지면 다시 가져가는 부모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들한테 준 건 진심으로 준 거였으니까요. 근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가 날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암 수술을 앞두고 이런 말을 듣다니. 이게 정말 제가 사랑하고 희생한 가족의 모습인가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슬펐죠. 암 수술을 앞둔 사람한테 가족이 함께 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자고 있었어요. 거실을 나서기 전에 식탁을 봤어요. 어젯밤 먹었던 라면 그릇이 그대로 있었죠. 설거지도 안 한 채로요. 제가 해드릴까 생각했다가 그냥 나왔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뭘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려는데 작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궁금해서 들여다봤죠. 서재라고 했는데 정말 서재더라고요. 책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근데 한쪽에 접이식 침대가 있었어요. 펼치기만 하면 충분히 잘 수 있는 침대였죠. 아, 이불이 안 말랐다는 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냥 저를 소파에서 재우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제가 오는 걸 반기지 않았던 거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 어젯밤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처럼 지내고 싶어. 모텔에 보내자. 이제 우리 집이다.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죠. 혼자 왔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요? 아들이 회사 때문에 못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수술 후에는 오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더 창피했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봤어요. 준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회사 일이 있어서 병원 못 가요. 끝나고 연락 주세요. 고작 그 한 줄이었어요.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요. 수진이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마취가 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외롭게 수술을 받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수술은 3시간 걸렸다고 해요. 깨어났을 때 회복실이었죠.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아니요. 연락은 하셨어요. 네,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연락 안 했거든요. 아들한테 연락하면 마지못해 올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았죠. 병실로 옮겨졌어요.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은 다 가족이 옆에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딸이 와서 죽을 떠먹여 주고 있었고, 건너편 아주머니는 남편이 와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물컵을 들다가 떨어뜨릴 뻔했죠. 그때 옆 침대 딸이 보고 물을 따라줬어요. 어머님, 보호자 안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아이고, 어쩜 수술하는데 혼자 오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의 딸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제 아들은 문자 한 통뿐이었어요. 저녁 때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 퇴원하세요? 모레 퇴원한대. 아, 그럼 그때 집에 들르실 거예요? 집에 들르냐고 묻는 게 아니라 들르실 거냐고 물었어요. 마치 안 들렀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죠. 아니, 바로 울산 갈게. 네, 그게 좋겠어요. 엄마도 집이 편하실 거고. 안부 인사 하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제가 갈까요? 이런 말 하나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수술 부위가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어요. 이렇게 늙어서 외롭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거든요. 문득 지난 10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준호 대학 보내느라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슈퍼 운영하면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죠. 다 준호 잘 되라고 한 거였어요. 준호가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전 재산을 선뜻 내어줬죠.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게 고작 4년 전인데 벌써 저는 짐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수술 잘 됐어요. 초기라서 다행이에요. 항암은 안 해도 되고 정기검진만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혼자 오셨어요. 퇴원하면 일주일 정도는 누가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데 집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분은요? 아들이 있는데 부산에 살아요. 저는 울산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짐작하셨나 봐요. 퇴원 전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존재감을 되찾는 거였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아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부동산 앱을 켰어요. 부산 해운대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죠. 4년 전에 3억 5천에 샀던 집이 지금은 5억이 넘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집은 아직도 제 명이었어요. 준우한테 증여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증여세 아끼려고 천천히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다행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죠. 여보세요. 혹시 부산 해운대 쪽 아파트 매매 상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아파트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아, 그 단지요. 요즘 시세가 정말 좋아요. 매도하시려고요? 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요? 혹시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좀 급하게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죠.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거였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준호한테 연락했어요. 준호야, 오늘 퇴원해서 울산 갈 거야.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응. 그리고 다음 주쯤에 부산 한번 올라갈게. 왜요? 또 병원 가세요. 아니, 볼 일이 좀 있어서. 근데 너희 집엔 안 갈 거야. 호텔 잡을게. 아, 네. 그게 편하시겠어요. 역시나 만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죠. 택시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떠나기 전 그 모습 그대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어요.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으면 견딜만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아까 통화했던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어요. 저 박영희인데요. 아까 통화했던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언제 만나실래요? 다음 주 수요일에 부산 갈 일이 있는데 그때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그날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준비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닷새 남았네요. 그 닷새 동안 마음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날 밤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준호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죠.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웃던 모습.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준호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4년 전 제가 한복을 입고 준호 옆에 서 있는 사진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고작 4년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주말 동안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 준호한테서 온 문자를 보고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엄마, 다음 달에 수진이 생일인데 저희끼리 여행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올라오셔도 돼요. 안 올라오셔도 된다고요. 제가 언제 올라가겠다고 했나요? 그냥 못 오게 하려고 미리 말하는 거였죠. 답장을 안 했어요. 대신 부동산 중개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요일 약속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매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수요일 아침 일찍 부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호텔을 미리 예약했죠. 아들 집은 생각도 안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아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는데 가는 내내 떨렸어요. 사무소에 들어가니까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벌써요? 네, 그 단지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어제 매물 올리자마자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급하게 구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당장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가격도 괜찮아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받기로 하셨으니까 4억 8천에 바로 계약 가능해요. 4억 8천이면 제가 샀을 때보다 1억 3천이나 오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그럼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 주시면 바로 계약서 작성할게요. 참, 혹시 집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김 사장님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럼 좀 곤란한데요. 집 주인이 마음대로 파는 거라도 거주자한테는 미리 알려줘야죠.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제 명의인 집이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괜찮네요. 근데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셔야죠. 계약 끝나고 말할 거예요. 김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가족 간에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1시간 후에 매수자가 왔어요. 30대 부부였는데 아기를 업고 왔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단지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급하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잘 쓰세요. 이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 저도 고민이 됐어요. 준호한테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야 하나? 1달 후에 가능할까요? 네, 괜찮아요. 저희도 지금 집 정리할 시간 필요해서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잔금은 1달 후에 받기로 했고요. 사무소를 나와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제 준호한테 말해야 했어요. 어떻게 말하지? 전화로, 문자로, 아니면 직접 가서 고민하다가 손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서 편지지를 샀어요. 그리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죠. 준호야, 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니? 엄마는 너무 기뻤어. 아빠와 단둘이 키우던 너였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키워야 했지.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네가 웃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 대학 보낼 때, 취직했을 때, 결혼할 때 모두 엄마는 행복했어. 특히 너한테 집을 사줄 때 정말 뿌듯했어. 내 아들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준호야, 지난주에 너희 집에서 잘 때 너희들 대화를 다 들었어. 엄마를 남처럼 대하고 싶다는 말, 모텔에 보내자는 말, 그 모든 말을 들었단다. 그날 밤 엄마는 많이 울었어. 암 수술을 앞두고 소파에서 자면서 말이야. 근데 울면서 깨달았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해운대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 이미 계약했고 1달 후에 잔금 받기로 했단다.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이사 준비하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미 너희가 선을 그었으니까 엄마도 선을 긋는 거야. 앞으로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연락 안 하고 지내자. 엄마 박영희.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실컷 울었죠.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집 매매 계약서, 사본도 함께요. 울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껐어요. 준호한테서 전화 올까 봐요. 아직은 그의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 왔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죠. 편지 읽어봤으면 내 마음 알 거야. 할 말 없으니 연락하지 마.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부산에서 울산까지 차를 몰고 온 거죠.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왜 왔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왜 팔아요? 편지에 다 썼잖아. 더 할 말 없어. 엄마, 오해예요. 우리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너희가 나를 남처럼 대하고 싶다며 모텔에 보내자고 했잖아.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그날 좀 피곤해서 그랬어요. 진심 아니었어요. 피곤하면 그런 말이 나와. 솔직히 말해. 준호야, 너도 내가 불편했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못하는 게 곧 인정이었죠. 봐, 너도 인정하잖아. 그럼 이제 각자 편하게 지내는 게 맞지 않겠니? 근데 엄마, 집까지 팔아야 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내가 심한 거야. 아니면 너희가 심한 거야? 암 수술하는 엄마를 소파에서 재우고 모텔에 보내자고 한 게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수진이가. 수진이 탓하지 마. 너도 동의했잖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했어. 준호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준호 차를 타고 같이 온 거였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집이 아까워서 우는 것 같았죠. 수진아, 내가 한 말 기억나니?
이 집도 이제 우리 집이라고 했지. 법적으론 어머님 명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그건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이었어. 내가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너 말이 맞아. 법적으로는 내 집이지. 그래서 내가 판 거고.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요즘 전세금도 비싸고 집 구하기도 힘든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한 달 있으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기회. 너희한테 4년이란 시간을 줬어. 근데 그 시간 동안 너희는 나를 점점 더 나무로 만들었잖아. 이제 와서 기회 달라고. 제발 엄마. 돌아가. 할 말 없어. 엄마. 한 달 안에 이사해. 새 주인이 들어온다. 이상.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한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외롭게 돌아가실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외롭게 돌아가. 너희랑 지내는 게 더 외로웠어. 소파에서 자면서 냉장고도 못 열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했던 그때가 더 외로웠단다.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할 거야. 나중에 너희가 늙었을 때 너희 자식들이 똑같이 하면 그때 알게 될 거야.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5천만 원. 취소하려면 그것의 2배를 물어야 해. 1억 있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연히 그런 돈 없었겠죠. 없으면 이사 준비나 해. 한 달 금방 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한참 동안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조용해졌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평생 순한 양처럼 살았던 제가 아들한테 저렇게 단호하게 말한 게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답장 안 했어요. 대신 그 문자를 지워버렸죠. 다음 날부터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준호뿐만 아니라 수진이한테서도요. 심지어 수진이 엄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사돈댁,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집까지 팔면 애들 어떡해요? 사돈댁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도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손주, 저한테 손주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손주 얘기하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준호한테서 더 이상 전화는 안 왔지만 가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요. 2억 5천이래요. 읽었지만 답장 안 했어요. 엄마, 시우가 계속 물어봐요. 왜 이사 가냐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읽고도 답장 안 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계속 울어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그것도 답장 안 했어요. 제가 냉정한가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슈퍼에 단골 손님 김 여사님이 오셨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항상 이것저것 사가시는 분이죠. 영희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요. 별일 없어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았어요. 웃음기가 돌아온 것 같았죠. 아마 마음의 짐을 내려놔서 그런가 봐요. 김 여사님, 사실 집을 하나 팔았어요. 어머, 집을요? 혹시 부산에 있는 아들 집? 네, 맞아요. 왜요? 아드님이 다른 데로 옮기나요? 아니요. 제가 팔았어요. 제 명의였거든요. 김 여사님 눈이 커졌어요. 네. 그럼 아드님은요? 다른 데 알아보고 있대요. 세상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소파에서 잔 일, 며느리한테 눈치 본 일,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대화까지요. 김 여사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영희 씨,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자식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 무시하는 자식들 많아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부모는 남 취급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됐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영희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드님이랑 연락은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거리 두고 지내려고요. 그게 맞아요. 자식들도 정신 차려야 해요. 김 여사님이 돌아가고 나서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소문을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동네가 작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퍼진 거죠. 어떤 분은 제 편을 들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3주째 되던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왜? 전셋집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해요. 그래,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계약 취소할 수는 없어요. 없어. 이미 새 주인이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상담했어. 엄마, 이사 잘해.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가 원했던 대로 이제 남처럼 지내자. 전화를 끊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죠. 드디어 잔금 받는 날이 왔어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우한테는 그날 오후 2시까지 집을 완전히 비우라고 문자했죠. 오전 10시에 사무소에 도착했어요. 매수자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젊은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집 보러 갈 거예요. 벌써 기대돼요. 네, 좋은 집이에요. 잘 쓰세요. 잔금 4억 3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계약금 5천 합쳐서 총 4억 8천만 원이요. 제가 산 가격보다 1억 3천이 오른 거죠. 등기 이전은 다음 주에 할게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사무소를 나와서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까 이삿짐 차가 서 있었어요. 짐을 다 싣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 앞에 섰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텅 비어 있었죠. 4년 전에 제가 가구도 다 사줬는데 그 가구들도 다 없었어요. 거실 소파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밤 눈물 흘리며 누워있던 그 소파요. 없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그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다 쌌구나. 네, 이제 나갈게요. 그래, 수진이도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만족하세요. 우리 이렇게 쫓겨나는 거 보니까 속 시원하시죠? 수진아, 너희가 먼저 선을 그었어. 나는 그 선을 따른 것뿐이야.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뭘 잘못했냐고. 진심으로 모르는 거니?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암 수술하는 시어머니를 소파에서 재우고 냉장고 여는 것도 눈치 주고 모텔 보내자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건 그냥 한 번 그런 거였어요. 한 번, 매번 그랬잖아. 내가 갈 때마다 이불 빨아놓고 차가운 표정 짓고 빨리 가라는 눈치 주고.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원했던 대로 해준 거야.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말자며 남처럼 지내자며 내가 그렇게 해준 거지.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살 곳도 없고 살 곳 있어. 전세 구했다며. 그리고 너희 둘 다 월급 받잖아. 충분히 살 수 있어. 근데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걱정해야 해. 나를 남으로 본 너희가 싸늘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죠.
현관문 앞에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끝인가요? 정말 다시는 연락 안 하실 거예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근데 단호해야 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한 거잖아. 이제 각자 살자. 엄마,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늙으면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그때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문을 닫았어요. 준호 가족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죠. 이삿짐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그 차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한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새 주인 부부가 왔어요. 아기를 안고 온 젊은 부부요. 어머님, 집이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열쇠를 건네줬어요. 이제 정말 이 집과는 끝이었어요. 울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4억 8천이라는 큰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시니어 여행, 노후 준비, 제주도 장기 체류 같은 것들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더 이상 아들한테 미움받을까봐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님이 슈퍼에 오셨어요. 영희 씨, 어제 잔금 받았어요? 네, 다 끝났어요. 아이고, 시원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진 않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사실 제주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 달 정도 장기 체류로요. 어머, 좋겠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가요. 정말요? 네.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같이 가면 좋죠. 그렇게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 달간 렌트하우스를 빌리고 렌터카도 빌리고 제주도 구석구석 다니기로 했죠. 준비하면서 신났어요. 67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돈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아들을 위해 아끼고 모았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떠나기 전날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사 다 끝났어요. 집이 좁지만 그럭저럭 살만해요. 엄마는 잘 지내시죠? 읽었지만 답장 안 했어요. 아직은 제 마음이 안 풀렸거든요. 제주도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레길도 걷고 김 여사님과 같이 다니니까 외롭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67살에 처음으로 찾은 제 행복의 순간을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울산 집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비록 작은 집이지만 이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죠.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냉장고 마음대로 열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늦게까지 불 켜놓아도 되고 슈퍼는 계속 운영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는 안 했어요. 적당히 오전 9시에 열고 저녁 7시에 닫았죠.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 한 돈이 있으니까요. 남은 돈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준호 키울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수채화 선생님은 40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어르신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처음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색감이 좋으세요. 계속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한테 칭찬받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수채화 교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었는데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 먼저 보낸 분, 자식들이 외국에 사는 분, 혼자 사는 분들이었죠. 그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70살인데도 정말 밝으셨어요. 영희 씨, 인생 이막이 더 재밌어요. 이제는 아무도 안 신경 쓰고 나만 생각하고 살면 되니까.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느껴요. 자식들, 알아서 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은 알아서 크고 알아서 살아요. 부모가 모든 걸 해줄 필요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준호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지만 답장 안 했어요. 읽기만 했죠. 엄마, 시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임신했거든요. 엄마, 명절인데 연락도 없으세요.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특히 손주 얘기 나올 때요. 시우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근데 답장은 안 했어요. 아직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봤어요. 독거노인분들한테 반찬 나눠드리는 봉사였죠. 신청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만든 반찬을 들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을 방문했어요. 제가 봉사하러 간 할머니는 85살이셨는데 자식이 셋이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다들 바빠서요. 명절에나 한 번씩 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처지가 나은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는 제 의지로 거리를 둔 거니까요. 할머니, 자식들한테 연락하시죠? 연락해봤자 귀찮아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 할머니 집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나중에 저도 저렇게 될까?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슈퍼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임신한 배가 불렀어요. 저기, 혹시 박영희 어머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수진이 동생이에요. 언니한테 부탁받고 왔어요. 수진이 동생이라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로요? 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둘째, 임신했는데 입덧이 심해서요. 준호 오빠는 회사 일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시우는 어린이집 적응 못하고 그래서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요? 뭘 반성해요? 그때 일요. 어머님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반성을 진짜 한다면 본인이 직접 와야죠. 왜 동생을 보내요? 그게 어머님이 연락 안 받으셔서요. 연락 안 받는 게 제 답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어머님 제발요. 언니가 정말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하고 시어머니 모시게 되면 알 거예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식 낳고 키우면 알게 될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떤지. 수진이 동생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돌아가세요. 손님 올 시간이에요. 수진이 동생은 결국 그냥 갔어요. 나가면서 한 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그날 저녁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연락 안 하고 살 건가? 손주도 못 보고 둘째가 태어나도 모른 척 할 건가? 근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제 마음이 안 풀렸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채화 실력도 많이 늘었고 복지관에서 전시회도 했어요. 제 그림이 벽에 걸린 걸 보니까 뿌듯했죠. 봉사활동도 계속했어요. 그 85살 할머니는 이제 저를 손녀처럼 대하셨어요. 영희야, 너는 참 착하다. 우리 손녀들은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지. 너 같은 며느리 둔 시어머니는 복 받았겠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제 며느리 수진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갑상선암 수술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재발 안 했대요. 완치 판정이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건강도 찾았고 마음도 편해졌고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받았어요. 엄마, 왜? 둘째 낳았어요. 딸이에요. 그래,
엄마,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어요. 애기 얼굴이라도 보러요. 망설였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마음이 안 풀렸거든요. 생각해 볼게.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건 뭐가 달라졌는데 요즘 수진이 엄마가 자주 와서 애들 돌봐주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다고. 왜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수진이가 신경 쓰이나 봐요. 자기 집인데도 불편하대요. 그때 어머님 마음을 이제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깨달았구나. 결국 자기가 당해봐야 아는 거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안 갈 거야. 엄마, 1년 반이 지났어. 1년 반 동안 나는 나대로 잘 살았고, 너희도 너희대로 살았잖아. 조금 더 그렇게 살아보자. 언제까지요? 내가 마음 풀릴 때까지. 억지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1년 반 전 그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천장을 보며 울었던 제가 떠올랐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죠. 혹시 나중에 준호랑 다시 연락하고 지낼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산다는 거죠.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저 자신을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지금도 가끔 손주 생각이 나요. 시우도 보고 싶고 둘째 딸 얼굴도 궁금하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 인생이 손주만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 선생님하고 여수 여행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 일정이에요. 그 다음 달에는 수채화 전시회가 또 있고요.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하는 요가 교실도 등록했어요.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준호 생각도 예전보다 덜하고요. 어제 김 여사님이 물었어요. 영희 씨 후회하네요. 집 한 거? 아니요. 전혀요. 정말요. 네.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으면 지금도 눈치 보며 살았겠죠. 맞아요. 영희 씨,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맞아요. 저도 느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진 게 보여요. 웃음이 많아졌거든요. 오늘도 슈퍼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요.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요. 저녁에는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 가요. 오늘은 해바라기를 그린대요. 노란색 물감을 준비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TV를 봐요. 아무도 눈치 줄 사람 없어요. 밤늦게까지 봐도 돼요. 침대에 누우면 편하게 잠들어요. 소파가 아니라 푹신한 침대에서요. 이불도 제 이불이고 베개도 제 베개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67살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 눈치 보며 사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부모도 인생이 있어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무섭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가족 옆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게 진짜 외로운 거라는 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들었던 그 대화, 그리고 그 다음 날 내린 결정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진짜 자유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